자,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배 이건 제가 토지 건물 지분 매각을 했는데 이것도 제가 우리 법인으로 낙찰을 받았는데 단독공차를 해서 신권으로 나왔죠. 1억 3,500에. 그러니까 신권으로 2억 3,530만 원 더 써갖고 단독으로 낙찰을 받은 겁니다. 이게 상당히 좀 위험한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은 이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과감하게 이제 질렀는데 이걸 제가 이게 보니까 이렇게 됐더라고요. 보니까 조경자가 있고 오준모가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조경자는 엄마지요. 오준모는 아들이죠. 그런데 7분의 5, 7분의 2 있는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은 어떻게 해서 경매를 집어넣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엄마의 이름으로 상속을 시켜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엄마와 아들이 살고 있는데 제가 봤더니 돈을 받을 사람이 사양이다 해갖고 그 엄마의 이름으로 있던 거를 강제로 오준모라고 강제 경매로 등기부등본을 옮겨놓고 거기에 의해서 경매를 집어넣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오준모가 조경자의 집에서 엄마를 모시고 같이 사는데 이게 7분의 2잖아요. 그럼 약 3분의 1이 조금 안 되는 거죠. 3분의 그러니까 6분의 2면 3분의 1인데 7분의 2다 보니까 3분의 1이 조금 안 되는 건데 3분의 1이 안 되는 게 지금 감정가격이 얼마죠? 1억 3,500이죠. 이거는 취하를 시킬 것이라고 생각하고 신권에 들어갔거든요. 이게 참 만약에 이게 취하가 안 될 때도 이거를 뒤 마무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앞으로 제 실전 사례를 들어보면 틀림없이 취하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취하가 안 돼갖고 7분의 1을 잔금을 신권 가격으로 다 내고 나서도 우리는 마진을 낼 수 있는 실력이 있을 테니까 한번 가도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럴 자신 없으면 여러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절대로. 했더니 아닌 게 아니라 며칠 있다가 이분이 연락이 왔더라고. 취하해달라고. 그래서 이것도 취하 동의서를 써주고 1억을 그러니까 1,000만 원을 주고 제가 취하를 동의서 써서 그냥 잔금 안 내고 이럴 때 보고 취하된 거죠. 이게 보면 최종기일 이후 취하가 됐다 이렇게 돼 있죠. 보면 취하된 사건입니다. 근데 내가 만약의 경우에 1,000만 원을 달라고 그러지 않고 1,000만 원 달랐으니까 1,000만 원 주고 그냥 취하 동의서 했는데 내가 좀 욕심이 생겨서 5천만 원 줘 이럴 수도 있죠. 그럼 5천만 원 달라면 그 사람 취하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5천만 원 다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줘야 돼?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취하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다가 취하 동의서를 내가 안 해주니까 법원에다가 일정 금액을 취하 동의서금을 공탁을 시켜놓고 법원에서 이거를 취하시켜달라고 소송을 해서 판사님이 그 취하시켜 돈 갚았으니까 취하해주라고 판결을 내면 취하도 됩니다. 그러니까 취하를 시키는 방법이 낙찰자에게 동의를 받는 방법도 있지만은 소송을 해서 판결로 받는 방법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낙찰자의 취하를 시키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낙찰자에게 취하 동의서를 써서 빨리 끝내고 돈을 빨리 끝내면은 낙찰자한테다가 취하 동의서 써달라는 거고 낙찰자가 돈을 많이 달라 그러면 법원에다 공탁을 하고 소송으로 해갖고 취하 동의를 이끌어내는 방법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취하 동의서 도장을 찍어주는 것 같고 욕심을 내면서 많이 달라 그러면은 이렇게 이것도 제가 했는데 묻지를 않고 나는 나한테 오면 내가 얼마 안 달라 그럴 텐데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그 법무사 때 맡겨서 바로 공탁을 하고 소송을 해갖고 얼마에 한두 달 있다 보니까 소송을 해서 판결을 났고 취하됐으니까 입찰보증금 그냥 보내드리겠습니다 하고 해서 한 3개월 만에 그냥 돌려받은 사건입니다. 이거는 취하 동의서를 써줄 자
써달라고 그랬더니 써달라고 그러지 않고 그냥 소송으로 끝낸 사건입니다. 그렇게 취하된 겁니다. 허가 났다가 허가 취소가 되고 취하가 된 사건입니다. (2016년) 4.862 해갖고 경상남도 거제시 능포동에 토지 건물 지분 매각이 나왔습니다. 3,700에 나온 것이 2,900까지 떨어지고 2,300까지 떨어지고 1,900까지 떨어지고 1,500까지 떨어졌죠. 자, 여기 사람의 지분이 경매로 나왔는데 이 지분을 낙찰을 공태현이, 허정식이, 황장덕이 주식회사 이룬해갖고 4명이 같이 낙찰을 받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조금 아까 아파트가 2분의 1 지분이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여러분들에게 2분의 1 지분인데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돈이 되니까 같이 한번 우리가 낙찰 받자 해갖고 여기 계신 분 4분 보고 공동 투자로 같이 들어가라고 그러면 4분의 1 지분을 내에서 들어가다 보니까 4분의 1 지분이 다시 또 4명이 또 낙찰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4명이서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3명이고 나머지 4분의 1은 또 16분의 1씩 또 4명이 갖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16분의 1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4분의 1을 지분을 갖고 있는 거나 똑같이 공유자다 보니까 다음번에 4분의 1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지분이 경매가 나오면은 제일 처음에 했던 사람이 한 번, 두 번쯤 떨어졌을 때 서류로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도 안 들어가죠. 그럼 그분은 공유자 우선 매수가 자격이 이미 취소가 됐죠. 그럼 그 다음번에는 또 님이 같이 들어갔으니까 다른 사람이 또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안 들어와서 떨어지. 아까 그래서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또 떨어지다 보니까 맨 마지막에 또 공유자 해서 신청을 해갖고 맨 마지막 가격이 떨어졌을 때 그 사람이 공유자 매수 신청한다고 해서 가져가는.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지분을 4분의 1 지분, 5분의 1 지분을 3명, 4명에서 같이 공유자로 낙찰을 받아서 15분의 1씩 몇 개로 만들어가지고 다른 사람 지분을 경매로 놨을 때 공유자 우선 매수로 또 하나씩 신청한다. 이러면 돈이 된다, 안 된다? 그거는 아니, 제가 보면 여기 이룬이라는 데가 부산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공유지분만 나와가지고 투자하는 회사예요. 제가 봤더니. 그래서 이룬이 꽤 많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해서 낙찰을 받았죠. 받아놓고 그냥 이게 5분의 1 지분이었었는데 낙찰을 받아놓고 다른 사람 지분이 경매가 안 나면 공유자 우선 매수해 못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공유자 빚을 져서 공유자 할 때까지 몇 년을 기다려야지 이 짓을 하는 거야.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이런 것도 방법이긴 하지만은 돈을 벌려면 다른 사람이 공유자 우선 매수를 그러니까 경매가 안 나와도 내가 일부를 낙찰을 받고 전부 다를 렌트로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모르고 그냥 공유자 우선 매수하는 방법만 가지고 이런 식으로 돈을 버는 거는 만약에 5분의 1 지분을 하나 낙찰을 받아서 이렇게 해서 5분의 1을 또 낙찰을 받았다 가정하겠다. 그럼 나머지 5분의 3이 3명이 또 남아있죠. 그 사람 지분이 언제 경매로 나와? 그거 또 기다려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공유자 할 때 이럴 수는 있다는 뜻이지 이거 자체를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은
돈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공유자우선으로 이런 식으로 써먹을 수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2017년 제일 먼저 4월 18일 날 공태현이가 우선 매수했죠. 5월 19일 날 이여자가 했죠. 6월 10일 날 이룬이 했죠. 예? 그리고 맨 마지막에 누가 했어요? 황정대가 우선 매수 신청을 가져갔죠. 그러니까 이렇게 번갈아서 가져갔는데 그 지분을 갖고 오는 데 성공했어. 좀 싸게. 그럼 나머지 지분은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여러분들은 이거 말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나머지 지분을 가져오는 걸 제가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아도. 그래야지 지분에 있어서 수익을 올리는 건데 오늘은 그런 강의가 아니라 일단은 여러분들이 가장 지분 경매에서 가장 알아야 되는 것은 공유자 우선 매수의 규정이 어떻게 됐다는 걸 정확하게 이해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은 공유자 우선 매수에 대한 것만 정확하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오늘은 그것만 배우면 돼요. 자, 이것도 보시겠습니다. 충청남도 천양군 운곡면 휴재리에 토지만 지분 매각으로 나왔습니다. 보시게 되면 전이 있죠. 전이 73평, 53평, 5평 이렇게 있는데 이 분이 13분의 2 지분이죠. 13분의 2 지분인데 이분이 6,100만 원이죠. 집이. 근데 이 사람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걸 추천을 했거든요. 뭐냐면은 한충이라는 사람이 강제경매에서 6,100만 원을 가지고 빚을 졌는데 여기 보면 1,400에서 지금 얼마까지 떨어졌죠? 700만 원까지 떨어졌죠. 그렇다 그러면은 이 한충이의 지분을 강제경매로 집어넣은 사람은 이 한충이는 어떻게든지 이거를 빚을 6,100만 원을 떨어버리고 자기가 이거를 700만 원 주고 산 거를 1,400이라도 자기가 주고 사면은 700만 원을 6,100만 원이라는 빚을 떨어버리고 자기가 그대로 주인으로 살 수가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빚이 너무 많기 때문에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6,100만 원을 갚지 않고 아마 우리 거를 낙찰받아서 갚지 않을까. 자기가 그대로 주인으로 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추천을 한 겁니다. 근데 이건 여기는 시골에 계신 분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하려고 머리를 쓴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이런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이더라고요. 제가 우리 수강생들에게 지분 경매로 낙찰을 받으면 항상 일주일이면은 낙찰 허가가 나죠. 그 다음에 일주일 지나면 이의 신청이 끝나고 나죠. 그러면 이제 언제까지 며칠 있다 보면 잔금 내라고 통지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낙찰 허가가 나고 이의 신청 기간이 끝나고 나면 잔금을 내기 전에 지분으로 낙찰을 받을 때는 반드시 잔금을 내기 전에 거기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하고 한번 만나보는 겁니다. 그걸 시켰더니 우리 수강생이 만나러 가서 한충이라는 사람을 만났더니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걸 내가 도저히 없앨 수는 없고 나는 여기서 그대로 살아야 되고 여기는 갈 데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나의 지분은 내가 여기서 그대로 갖고 여기서 살 수 있게끔 해줘라. 그러면 얘기는 간단한 겁니다. 한충이가 빚을 졌으니까 우리가 낙찰을 받아가지고 우리 이름으로 등기 이전을 해서 한충이의 부인 이름으로 바꿔놓으면은 아무 문제가 될 일이 없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가 잔금을 내고 취등록세를 내고 그다음에 그 사람 이름으로 바꿔주고 하려면 우리가 양도소득세를 내고 그 사람이 또 취등록세를 내고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양도소득까지 내야 되다 보면은 우리가 920만 원 주고 낙찰 받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수익을 보려면 최소한도 1,800만 원은 거래가 돼야지만이 우리가 몇백만 원 쥐어요. 2, 300만 원, 3, 400만 원 쥐입니다. 다 그런 걸로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잔금을 안 내고 공유자가 다시 가지고 갈 수 있게끔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제일 좋은 게 공유자가 자기가 다시 사겠다. 그러니까 경매장에서 공유자 우선 매수를 신청해서 가져가면 어쩔 수 없지만은 공유자 우선 매수를 몰라갖고 안 갖고 있다가 다시 그 사람이 가져가겠다고 할 때는 우리로서는 최고로 좋은 겁니다. 그게.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제가 이런 식으로 해라고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랬더니 우리 수강생이 제가 가르쳐 준 대로 그대로 한 거예요. 나한테 갔다 와서 그러더라고. 아유, 시골 사람이 돼갖고 경매 경자도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왔냐 그래갖고 제가 이거 경매로 낙찰받은 사람이라 그랬더니 경매로 낙찰받은 사람이면 들어오지도 못하게 할 텐데 아 그러십니까? 들어오실 때 와서 커피 한잔 하십시오 하고 경매로 낙찰받은 사람이 찾아갔더니 또 경매 당한 사람이 들어와서 커피 한잔 하시라고 또 대접을 해주더래요. 저는 커피 한잔 먹으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이게 실수해갖고 어떻게 잘못하고 사기 비슷한 걸 당해갖고 뭐 사인은 잘못해갖고 이게 강제경매 이렇게 나왔는데 난 여기 떠나면 살 수도 없고 갈 데도 없다. 여기서 이거 그대로 농사 짓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하게끔 해야 되니까 나한테 다시 넘겨달라. 한 2,500을 달라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이제 우리 수강생이. 최저로 한다고 한 1,800은 깎아주면 해야 한 2, 300만 원, 3, 400만 원 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럴 돈은 죽었다가 애라도 없다. 어떻게 좀 해달라 그랬더니 드디어 이제 그분께서 우리 수강생께서 내가 가르쳐 주는 방법을 가지고 이제 그분한테 설명을 한 거예요. 참 그렇다 그러면 가격을 가장 적게 가지고 올 수 있는 방법이 한 4,500이면 다시 당신이 가져갈 방법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일단 나에게 한 700만 원을 주시면 됩니다. 그래? 700만 원 주면 어떻게 당신이 1,400을 다시 가져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가르쳐 준 겁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지분 경매 낙찰 받으면은 잔금 내게 가기 전에 그 사람이 다시 사겠다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방법대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당신이 나에게 700만 원을 주신다 그러면은 나는 잔금을 내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미납을 하면 재경매가 나오죠. 그러면 재경매가 나오면 그 사람의 그 형제를 시켜가지고 공유자 우선 매수를 신청을 하는 겁니다. 공유자 우선 매수를. 신청하면 우리가 미납을 하다 보니까 아무도 의심스러워서 아무도 안 들어갔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서류로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했는데 아무도 매각은 아무도 매각을 안 하죠. 입찰자가 없죠. 그럼 제가 아까 가서 얘기했죠. 내가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한 사람인데 아무도 낙찰자가 없으니까 나에게 그 가격으로 주십시오 했더니 그 사람이 가서 716만 7,400원 최저가로 어떻게 한다? 공유자 우선 매수를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700만 원 주고 자기가 700만 원 냈으니까 이 사람은 1,400만 원을 들여서 도로 다 가져올 수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지 않고 등기 이전하고 뭐 취득세 내고 뭐 하고 엄청나게 복잡해지는 건데 그런 걸 할 줄 모른다. 이제 설명할 때 얘기하니까 700만 원을 주시면은 내가 다 하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했더니 먼저 400인가를 먼저 주고
마저 다 가르쳐주면 300을 또 준다고 했고 약속을 해가지고 400 먼저 받고 미납을 하고 그 다음에 날짜가 다시 잡히니까 이 사람이 찾아가서 그래서 미리 간치 그 공유자 우선 매수를 그 누구를 시켜서 공유자 우선 매수 그 자기 동생과 누구 이름을 시켜서 집어넣고 아무도 없으니까 같이 가서 공유자 우선 매수해서 가져놓고 그 한중이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농사를 짓고 6,100만 원을 어떡한다? 떨어버리고 없애버리던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그러니까 기분 경매에서 가장 핵심이 뭐라고 얘기했죠? 지분 경매에서 가장 핵심이 뭐라고 했어요, 제가?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보고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얼만큼 자기가 이거를 전부 다를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가, 의지가 있는가, 그리고 경제력이 얼만큼 있는가에 따라서 입찰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사실은 그거부터 먼저 보는 것이 맞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항상 우리가 코로나 전에는 현장 답사를 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로나를 끝마쳤는데 이번에 이제 내일 또 가게끔 되는데 가게끔 되면은 제일 먼저 지분 진미를 우리가 안다 그러면 물론 가서 골목도 보고 집 상태도 보고 동네도 보고 뭐 출입구도 보고 다 보는 것도 맞겠지만은 제일 먼저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보고 거기서 거주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알아내고 이장이나 옆집에 가서 그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의 경제적인 상태, 능력 이런 걸 다 보고 아, 저 사람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것을 우리가 지분으로 낙찰을 받았는데 다시 살 만한 위치와 입장에 있고 경제력이 있다 그러면 그건 틀림없이 팔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부동산을 왜 사죠? 사는 목적이 뭐예요? 팔려고. 팔려고 사는데 주인 노릇하는 지분권자가 내 집을 살려고 기다리고 있다는데 그게 돈이 돼야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대충 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보면. 그러니까 지분 경매는 나쁜 점도 있지만은 좋은 점도 많다는 겁니다. 이렇게 잔금을 안 내고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이 지분 경매고 작은 금액을 가지고도 낙찰 받을 수 있는 거다 이런 얘기는. 엊그저께 뭐 이렇게 경매를 하면은 그거다 어떤 분이 나 돈 3천, 5천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거든요. 저는 3천만 원, 5천만 원 있으면 지분 경매로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왜? 지분은 대출은 안 돼요. 대출은 안 되지만 그래도 가격 자체가 어떤다? 작지 않습니까? 지분이다 보니까. 자격 없는 공유자가 우선 매수했다가 추후 불허가 있는데 이제는 지금 공유자 자격이 있는 사람이 공유자 우선 매수를 신청했던 사례고 이번에는 공유자 자격이 없는 사람이 공유자를 신청한 거 그걸 가지고 한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 타경 19063이고 토지 건물 지분 매각입니다. 1억 7,800에 시작해서 8,700인데 김순이라는 사람이 공유자 우선 매수를 해서 가져간 겁니다. 이거는 공장이더라고요. 자동차 수리 같은 걸 한 공장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공장이 제가 가서 이렇게 봤을 때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거를 권리 분석을 하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이런 일도 생기는구나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 보면 공장용지, 공장용지, 공장으로 있지 않습니까? 누가 2억을 내고 이 저기 뭐야 이 공장을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분으로 나오게끔 됐을 때는 이거는 공유자가 우리 지분을 다시 사야 되는 게 맞아요.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틀림없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거를 추천을 할 때에 김순이라는 사람이 공유자인데 틀림없이 그분이 공유자 우선 매수가 들어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낙찰 받으러 갈 때 김순이는 공유자 우선 매수 자격이 없다는 서류를 반드시 가져가서, 김순이가 공유자 우선 매수 들어오면 이 사람은 김순이는 자격이 없다는 거를 그 집행관한테 얘기해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그 서류를 안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낙찰을 받았면서 공유자 우선한테 뺏어. 아니 내가 왜 그거 가져가라 그러냐 했더니, 아무리 그래도 나는 김순이가 실질적으로 교수님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김순이가 공유자 우선매수 들어올 줄 몰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틀림없이 김순이가 공유자 우선매수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 왜 그러냐면 보십시다. 건물과 토지가 있죠. 건물과 토지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건물이 김민경이 김순입니다. 7분의 2, 7분의 3, 7분의 2인데 건물의 7분의 2가 경매로 나온 겁니다. 7분의 2가 김순이의 7분의 2가 경매로 나온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건물이고 토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토지를 보시면 김민정, 김범희, 김순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김순이가 7분의 3인데 7분의 2가 김범희죠.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이냐면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참 등기부 등본을 권리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도 일어나는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원래 김순이의 남편이 이 공장을 가지고 세를 주고 운영을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보다 보니까 어떻게 보니까 김순이의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다 보니까 김민경, 김범희, 김순 세이서 상속을 받았죠. 그러니까 딸 하나, 아들 하나, 와이프 세이서 상속을 받은 겁니다.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봤더니 김범희가 돌아가셨어요. 또 사고로. 그러다 보니까 김순이가 이 건물을 상속으로 넘겨받았어요. 땅은 아직 상속으로 넘겨받지 않고 건물만 넘겨받다가 이게 경매로 나온 겁니다. 자, 그렇다면 김순이는 공유자일 수 있지만은 공유자가 아니라 아까 김범휘의 채무를 상속을 받았으니까 돈을 안 갚고 경매로 지금 7분의 2가 경매가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에 위에 김순이는 공유자야. 밑에 김순이는 채무자죠.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채무자는 공유자 우선 매수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김순이는 공유자일 수도 있고 채무자로도 들어가는 겁니다. 두 개가 다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김민정이라는 사람은 딸로서 이 부동산에 별로 관심이 없고, 자기 뭐 시집가서 다른 데서 살고 있을 테니까 없고, 그냥 상속을 받았으니까 상속은 갖고 있는 거고, 실질적인 김순이하고 아까 김범희가 진짜 주류인 노릇을 하고 있다가 김범희가 다시 또 죽다 보니까 김순이 48년생 이 어머니가 이걸 나와서 뒷마무리를 하다 보니까, 아들 걸 뒷마무리 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아들 거 김순이 하나를 자기 이름으로 상속을 받아놓고, 땅은 상속을 받아놓지 못하고 토지 지분은 김범희 지분으로 그대로 해서 경매가 진행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기 2억이라는 거를
저기 그 전세를 주고 공장을 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김순희는 그걸 어떤다? 그 공장을 그대로 잡아야 되겠다고 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공자서 매수가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 김순희는 지분권자이지만 채무자도 된다. 그러니까 김순희가 공유자로 들어오면은 김순희는 채무자니까 공유자 우선 매수 자격이 없습니다는 거를 얘기해야 된다 그랬죠 아까. 집행관이 경매를 하는 사람들이 그 소리를 다 봐갖고 김순희는 공유자 우선 매수, 공유자 우선 매수 안 된다는 그 소리를 조사해갖고 갖고 있지는 않잖아요. 당사자가 딱 내놓으면 그 사람은 자격이 없다는 거 우리가 반론을 제기해야지 경매 집행하면서 그대로 진행할 거 아닙니까? 보면. 그러니까 그때 가져가지 않고 얘기를 못하니까 김순희 공유자 우선 매수 인정하면서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낙찰 받은 사람들이 어떤다? 뺏긴 거 만 거죠. 김순희가 매각을 받아서 허가를 받아서 하려고 봤더니 허가를 내려고 봤더니 채권가 다시 말하면 지분권자이기도 하지만 채무자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어떻게 해서 불허가를 한 거죠. 불허가를 내준 겁니다. 그리고 할 수 없이 다시 경매가 진행된 거죠. 그러니까 이 불허가를 나기 전에 그때 바로 김순희는 채무자일 수도 있고 공유자이도 하지만 채무자이도 하니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어필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넘어갔다가 안 된다고 밝혀지면 그때 불허가가 난다 이런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낙찰을 받아놨다가 이 공유 지분은 낙찰 허가가 났다가 그 다음번에 일주일 더 있다가 불허가 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언제냐면은 지분권자한테다가 송달을 해야 되는데 송달이 안 되면 송달 간주하고 경매를 그냥 진행을 하거든요. 누가 낙찰을 받았다고 하니까 나중에 법원에 와서 나 공유자인데 나 송달을 못 받았다 하고 네 대밀면은 그러면 또 허가 났다가 나중에 또 불허가 납니다. 그게 어떤 땅에 경매가 나왔을 때에 여러 필지에 경매가 나오면은 공유자 우선 매수는 여러 필지에 전부 다 지분을 갖고 있어야지 공유자 우선 매수 자격이 쥐어지지. 한 필지라도 지분이 없으면은 공유자 우선 매수 자격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토지 일부 지분 매각 이렇게 돼 있는데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땅이 143-5, 143-4, 144-2 세 필지가 경매로 나온 겁니다. 그렇죠? 지분 매각으로 나온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여기에 한 필지가 있고 요것이 따로 한 필지고 요것이 따로 한 필지 이렇게 다 보니까 여기에 한 필지에 집이 하나 지어져 있는데 이 사람은 다른 사람 한 필지 두 필지 땅에 이렇게 집이 지어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이 필지하고 이 필지 두 필지의 지분을 같이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근데 전부 다 경매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사람은 요 땅은 지분을 갖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경매가 나온다고 하니까 이 사람 남의 땅에다 이제 지분으로 사갖고 집을 짓고 있다가 이게 경매가 나온다니까 이 사람이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했는데 이 사람은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했는데 이렇게 보더니 당신은 공유자 우선 매수 자격이 없습니다 하고 어떻게 한다?
바꿔놓고 다른 사람이 낙찰을 받은 겁니다. 왜? 요 필지 143-5번지는 이 사람이 지분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공유자유선 매수를 하려고 그러면 지분이 다 매매가 5개면 5개가 다 지분이 있어야 되지, 한 개라도 지분이 없을 때는 공유자유선 매수가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공유자 김광렬이가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서 제출을 하고 공유자 우선 매수를 신청했거든요. 신청을 했는데 보십시오. 여기 보면 143-5에 요 번지수에 여기 김광렬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으니까 이 없는 필지도 같이 경매로 했는데 이 사람이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가 당신은 안 돼 해가지고 어떤다? 빠진 거라 이러입니다. 즉 이 얘기는 공유자 우선 매수는 전부 다가 공유자 레이지 된다 이러입니다. 즉 이런 얘기는, 자 보십시오. 아버지가 자식한테 상속을 시켜줬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아들들이 딸들이 다 상속을 했는데 건물은 허물고 새로 질 수 있죠. 옛날 건물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엄마와 큰아들이 건물을 허물고 새로 졌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하고 땅이 다시 경매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다른 동생을 시켜가지고 너 공유자서 매수를 하라 했는데 땅하고 건물이 같이 나온다. 건물은 형 이름으로만 돼 있고 땅은 동생 이름하고 같이 돼 있다 보니까 땅은 공유자로 되는데 건물은 공유자가 아니죠. 그러면 그 우선 매수 신청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 자격이 없다. 공유물 전체에 대한 경매입니다. 자, 우리가 5분의 1 지분을 낙찰받았다고 가정합시다. 가봤더니 1억짜리 땅하고 건물이 4,900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아무도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빈집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거기서 살고 있는 거야. 근데 5분의 1 지분을 낙찰을 받아서 1억짜리가 얼마까지 떨어졌다고? 4,900. 내가 낙찰을 5분의 1 지분을 낙찰을 받았는데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내 지분을 사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다 보니까 내 지분을 5분의 1을 공인중개사한테다가 팔아달라면 그 공인중개사가 팔아줘, 안 팔아줘? 못 팔죠. 그럼 내가 5분의 1 지분을 산 걸 다시 팔아야 되죠. 파는 방법은 어떻게 팔아야 되죠? 어떻게 팔아요? 경매로 파는 겁니다. 뭐라고? 공유자는 분할을 요구할 수 있다. 이게 됐으니까 판사님에게 내가 이 건물의 5분의 1 지분권자인데 이 건물을 팔아서 제 5분의 1을 지분을 분할해 주십시오 하게끔 되면은 판사님이 전부 다를 팔아서 돈으로 나누거든요. 그러면 공유물 전부 다를 팔게끔 되죠. 공유를 전부 다를 팔게끔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유자는 누구도 공유자 우선 매수 자격이 없습니다. 왜? 자기의 지분을 다 팔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제가 공유자로 지분으로 샀을 때는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보라 그랬죠. 근데 지금처럼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없죠. 그러면 그걸 다시 경매로 팔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자 보십시오. 내가 경매로 파는데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없어도 집 상태가 좋고 위치가 좋다. 그러니까 지분이다 보니까 지금 안 샀는데 지분이 아니고 건물 전부 다를 땅을 전부 다를 판다 그러면
누군지 몰라도 경매로 70% 떨어졌을 때 75% 정도에 팔릴 수 있다 그러면은 그때 49%에까지 떨어진 걸 55%에 사가지고 다 팔아서 나누자 그러면 한 1년 반 후에 75%에 팔리게끔 되면 법원에서 배당이 25%가 더 나오니까 수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상태가 조금 안 좋다 보면은 2년 뒤에 49%까지 떨어진 걸 내가 65%에 샀는데 어떤 사람이 전부 다를 68%에 가져가더라고요. 그러면 나에게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얘기는 지분은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없을 때는 극히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권리 분석에 있어서는 지분 경매의 권리 분석은 가장 중요한 게 누가 주인 노릇을 하느냐입니다. 만약에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없으면 지금처럼 공유물을 전부 다를 팔아서 경매로 해서 현금으로 가져와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봅니다. 경매 신청을 받은 당해 공유자죠. 아까 제가 김순희는 공유자 우선 매수 자격이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분권자로 보면 공유자 우선 매수가 있지만은 그 밑에 경매 신청을 받은 당사자잖아요. 그러니까 김순희는 공유자 우선 매수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했기 때문에 불허가 난 거지 않습니까? 즉 경매 신청을 당한 당해 공유자는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이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 매각 목적물의 일부만 갖고 있는 공유자. 조금 아까 경주시 것처럼 여러 필지의 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만 지분이 있다든지 땅과 건물이 같이 경매로 나왔는데 건물엔 지분이 있고 땅엔 지분이 없다든지 땅은 지분이 있고 건물엔 지분이 없다든지 할 때는 공유자 우선 매수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맨 마지막에 이거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구분 소유적 관계인 경우에는 공유자 우선 매수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혹시 지금 아파트에 살고 계세요? 그 뭐 아파트 계신 것이 지금 예를 들어서 309호에 살고 계신다고 칩시다. 308호하고 309호하고 나란히 있고 토지 지분으로 같이 갖고 있죠. 그러면 308호가 경매가 나오면 309호가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하면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안 받아주죠. 그 이유는 뭐냐면 구분 소유적이라는 거기 때문에. 구분 소유적. 그러니까 아파트나 다세대는 구분 소유적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공유자 우선 매수 안 한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이 구분 소유한 경우가 있어요. 아주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은평구 무슨 동 다가구 주택 4분의 1 지분 매각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갖고 4명이 공유자 중에서 4분의 1 지분이 나온 건데 위치도 다 좋더라고요. 가격이 반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내가 다 사서 협상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하더라도 80% 이상의 낙찰을 받아간다고 하면은 내가 뭐 한 55%의 낙찰을 받고 80%나 85%의 다른 사람이 가져간다. 그 정도면 30% 수익이 된다 그러면 2년이 지나도 1년에 15%씩이니까 돈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경우에 감정평가사를 여러분이 잘 봐야 됩니다. 감정평가사가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토지 건물이 김정은이가 4분의 1 지분을 갖고 있어서 김정은이 지분 매각임. 현장에 가서 조사해 본 결과
1층에는 정일이가, 2층에는 일성이가, 3층에는 정은이가, 4층엔 누가 구분 소유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김정은의 집은 3층이 경매로 나온 겁니다 하면은 그거는 감정사가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럼 등기부 등본상으로는 토지 건물이 4분의 1로 돼 있지만은 그 사람은 갖고 있는 그 층을 구분 소유로 갖고 있기 때문에 다 팔아서 나누자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사람이 갖고 있던 그 3층 건물이 내게 되는 겁니다. 구분 소유. 그러니까 감정평가사가 구분 소유적으로 소유했으면은 공유자로 인정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가셨죠? 감정평가로 반드시 봐야 되는 겁니다. 토지를 택지를 지분으로 우리가 낙찰 하나 받았는데 우리가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하니까 상대편에서 지분 소유적으로 해갖고 쟤는 저쪽을 갖고 있었다 했고 도로가 없는 맹지 쪽을 가지고 우리가 구분 소유적으로 이렇게 가졌다고 주장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판결이 뭐라고 났냐면은 감정평가사가 갔을 때에 구분 소유하고 했던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 구분 소유는 인정하지 않는다 해서 전적인 지분으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편이 구분 소유를 주장하는 것이 꽤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 먼저 번에 낙찰을 받은 것이 삼척에 있는 땅을 낙찰을 받았는데 그때도 그분이 구분 소유를 맹렬히 주장을 했습니다. 자기가 이 땅을 갖고 있고 그 사람은 저쪽 땅을 갖고 있고 구분 소유적으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땅을 가져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때도 판사님이 감정평가사가 갔을 때 구분 소유를 하지 않았다 해서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경매를 지원할 때 판사님이 감정사가 보냈는데 서류상으로는 지분으로 돼 있어도 감정평가사가 구분 소유하고 있으면 그러면 구분 소유고 실질적으로 구분 소유하고 있어도 감정평가사가 갔을 때 구분 소유하고 있다는 걸 밝히지 않았으면 그건 지분입니다. 특히 구분 소유를 실수하는 경우를 제가 우리 수강생들이 많이 봤거든요. 그거는 제가 보면 경매가 10년, 15년을 했어도 그게 실수를 하더라고요. 언제? 이럴 때입니다. 이거는 건축법을 아는 사람은 실수를 안 하는데 건축법을 모르는 사람은 실수를 합니다. 자, 사장님하고 나하고 땅을 나란히 하나 샀다고 했어요. 저도 20평을 샀고 사장님도 20평을 사서 나란히 붙어 있는데 건물을 지려면 옆집하고 띄어서 지게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20평을 사고 띄어서 지다 보니까 너무 좀 작다 보니까 내가 사장님한테 얘기했어. 그러지 말고 내 땅하고 합쳐갖고 하나의 건물을 지어서 반씩 나눠 갖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사장님하고 땅을 합의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건물을 건축허가를 받습니다. 건축하다 보면 가운데에 계단이 있고 엘리베이터가 있죠. 근데 엘리베이터하고 계단은 같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내가 땅도 반이고 건물도 내가 반인 겁니다. 거기 계단실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은 내 걸로 등기를 하고 오른쪽은 사장님 이름으로 등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물은 이종실, 또 건물은 사장님 이름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내가 빚을 지면 경매로 나오죠. 그러면 땅은 나하고 둘이 같이 갖고 있죠. 그러니까 토지 2분의 1 지분 매각, 건물은 반씩 나눠서 별도로 등기가 돼 있죠. 그러니까 건물은 이종실, 건물 전체 매각, 토지 2분의 1 지분 매각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그 건물은 전부 다가 경매가 나오고
밑에 땅은 지분으로 나왔나 보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건축법에서는 이렇게 건물을 같이 지어서도 이름을 나눠서 등기를 하는데 사장님은 경매가 안 나오고 내 이름으로 된 것만 경매가 나왔기 때문에 지분이 아니고 건물은 전체인 거예요. 그런데 땅은 어떻게 갖고 있죠? 2분의 1씩 갖고 있죠. 그러니까 2분의 1 지분인 거예요. 이런 것도 실질적인 것은 지분이 아니고 이종실의 것만 전체가 경매가 나온 건데 그걸 지분으로 나온 걸로 착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아주 상당히 조심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 공유자 우선 매수에 관한 것은 앞으로 이제 그 실전 사례를 통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해 드릴 거고 이제 보면은 파트 2입니다. 파트 2에 행정소송의 시작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책에 소송을 한 것이 뭐가 있냐면은 행정심판을 한 것입니다. 행정소송 있고 행정심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면 근데 여기 보면은 책에 보시게끔 되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무슨 얘기냐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았는데 농취증을 해주지 않으니까 제일 먼저 행정심판을 신청하는 겁니다. 행정심판을 신청하면 행정부의 제일 높으신 분들이 그 행정이 밑에 있는 그 공무원이 행정을 똑바로 했느냐 잘못했느냐를 심판해서 행정을 잘못했으면 바로라고 고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행정심판이에요. 근데 농지 취득 자격증명 신청은 행정심판으로 하면 100% 지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농지법에 보면 농지법에서 농지가 농사를 지을 수 없게끔 돼 있을 때는 농지증을 해주면 안 된다. 이런 걸 지침으로 내려놨죠. 그럼 농지법에 위에 있는 사람들은 농지법에 맞나 안 맞나를 보고 판단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안 해주는 걸 갖고 행정심판을 하면은 그 위에 공무원이 똑바로 판단을 했나 잘못했나 했는데 농지법에서 농사를 지을 수 없으면 농지증을 해주지 말라는 것이 지침인데 밑에 있는 공무원이 그렇게 해서 농지증을 안 해줬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밑에 공무원 보고 잘못했다고 윗사람이 할 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농지증을 안 해준 걸 갖고 행정심판을 할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셔야 됩니다. 농지증을 안 해주면 행정소송을 하는 겁니다. 소송을 하면 딱 하나예요. 판사님 뭐냐면 이거 하나 가지고 판결을 내주는 거예요. 채무자가 채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농지에다가 무허가 건물을 지어서 행정관세에서 농지증을 해주지 않아서 경매가 진행되지 않게끔 만든다면은 그렇다면은 채무자가 무허가 건물을 지어서 채무를 회피할 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다른 사람이 원상복구하지 않고 그 사람이 갖고 있으면 그 집은 그 농지는 원상복구 될 리가 없겠죠. 10년이니 20년이니 원상복구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판사님께서는 경매를 농지증을 해주고 원상복구 조건으로 농지증을 해주고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원상복구하지 않은 것에 대한 행정조치 취후에 하라. 이렇게 반드시 100% 이깁니다. 농지증은. 그러니까 농지증을 가지고 행정심판을 하게끔 되면 그 행정의 위에 부분은 안 해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합니다.
소송을 하면 판사님의 입장에서 보면 채무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고, 그렇게 무허가를 고치는 것을 다른 사람이 낙찰 받으면 원상복구 시킬 텐데, 다른 사람이 낙찰 받지 않으면 원상복구도 안 되고, 그렇게 불법으로 한 것이 그대로 진행된 것이니까 원상복구 조건으로 농지증 해줘라, 이렇게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농지증을 안 해준다고 할 때는 반드시 행정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소송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전답에 정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지었지 않습니까? 건물을 지면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지은 거거든요. 그러면 건물을 정식으로 지고 나면 건축물 관리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건축물 관리장이 만들어지면 땅 주인이 가서 건축물 관리대장을 가지고 지적과에 가서 지목 변경을 신청하라면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그걸 하지 않아 가지고 지목이 전이고 건물이 있는 땅이 경매로 나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제가 추천해 주지 않습니까? 추천하면 거기에 지목이 전이다 보니까 농지 취득 자격증 명사를 발급하는 조건으로 경매가 진행되면, 제가 뭐라고 얘기는, 낙찰 받으면은 이거는 건축물 관리대장을 가지고 가서 농지 담당한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농지증 해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 정식 건축물 있는 걸 가지고 농지 가서 농지증 해달라 그러면 뭐라고 해주냐면은, 이 농지 저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 신청을 반려합니다.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농지증이 없이도 등기 이전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그거는 정식으로 농지법에 의한 농지가 아니라는 땅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걸 가지고 이제 그 낙찰받은 수강생한테 가서 건축물 관리대장을 가지고 지적과에 가서 지목을 대지로 바꿔가지고 공유주한테 팔아달라고 부탁을 하십시오. 그러면은 우리 수강생이 그 건축물 관리장을 가지고 지적과에 갑니다. 건물은 20년 전에 진 거죠. 20년 전에 지은 건물을 가지고 가서 이거 지목을 대지로 바꿔주십시오 하면은 지적과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농지 전용을 받아야 되는데, 농지 전용을 받으면 농지 전용 부담금을 내야 되는데, 제가 서류를 아무리 찾아봐도 이 땅은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거 지목을 대지로 바꾸려면 농지 전용 부담금 960만 원 내십시오, 그래요.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왜 안 내야 돼요? 뭐가 억울한 거예요? 아니지, 그게 아니고, 자 보십시오.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을 때 농지 전용 부담금 내게 돼 있죠. 내가 지금 농지 전용 허가 받아요, 지목 변경해요? 농지 전용 허가 받지 않습니다. 농지 전용 허가는 끝난 겁니다. 건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뭘 한 거죠? 지목 변경 신청했죠. 지역 변경하는데 돈 내요, 농지 전용 허가 받을 때 돈 내요? 농지 전용.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은 우리는, 난 농지 전용 허가 법이 농지 전용 허가 받을 때 농지 전용 부담금 내게끔 되는데, 나는 농지 전용 허가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농지 전용 허가는 이미 받아서 건물은 지어졌고 지목 변경을 신청하는데 왜 돈을 댄다고 하느냐고 얘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할 줄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이 강의 듣는데 한 과목에 10만 원입니다. 그러면 할까 말까 하다가 안 해. 그럼 하는데, 지목 변경을 하는데 이게 농지 전용 부담은 700만 원 내야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금방 내고 오더라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셨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 두 번째에 있는 거는 두 개인데, 하나는 농지증 안 해줄 때에 행정소송으로 해서, 행정심판하는 게 행정소송으로 해라. 그렇지만은 지목 변경을 하고 농지 전용 허가를 받는 것이지, 지목 변경을 할 때는
농지 전용 부담금 안 내도 된다. 그거는 우리가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놓고 잊어먹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나머지가 이제 3번 강의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가 이제 지금부터는 전부 다 실전 사례인데, 제일 첫 번째는 낙찰을 받아놓고 거기에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과 협상을 해서 끝난 사례. 두 번째는 협상을 하려니까 협상을 안 한대. 그래? 소송을 집어넣더니 소송에 받고 난 다음에 자기가 소장이 온 걸 가지고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한테 알아보니까 아, 이거 협상을 돼야 되겠구나 해서 협상한 실전 사례. 세 번째는 협상을 하긴 해야 되는데 돈을 너무 비싸게 달라할 것 같으니까 판사님한테다가 조정을 해주십시오. 조정을 해달라는 얘기는 가격을 적당한 가격에 내가 살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해서 법원에 가서 조정으로 해갖고 산 사례. 네 번째는 이판사판이가 배째라. 그리고 협상이 안 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다 팔아서 나누자 했을 때의 사례. 요 세 가지의 실전 사례가 한 30여 개가 되는데 나머지 3번 사례는 이 한 10개씩 되는 이 실전 사례를 가지고 아, 이럴 땐 이렇게 되구나 이렇게 되구나 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게끔 되는 것이 다음번 강의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3시에 오셔도 되고 7시에 오셔도 되고 2번 다 들으셔도 되고 동영상으로 들으셔도 됩니다. 자, 다음 주에 다시 뵙는 걸로 하고 안녕히 들어가십시오.